할머니, 나 비밀 있어요. 근데 말하면 할아버지가 나 미워한댔어요. 7살 손녀가 제 무릎에 파고들며 귓속말로 한 소리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입막음을 당한 비밀이었어요. 그 조그만 입에서 나온 비밀 하나가 남편 등산조끼 주머니를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나온 통장 하나로 우리 노후자금 2억을 삼킨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은 40년 가까이 남의 회사 장부를 만진 사람입니다. 10원 하나 안 틀린다고 소문난 사람이요. 그 사람 통장에서 낯선 여자 이름 앞으로 매달 300만 원씩 3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 간병으로 집을 비운 석 달 사이 남편은 아예 딴 사람이 돼 있었고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7살짜리가 왜 어른들 비밀을 혼자 끌어안고 알았는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아침에 용기를 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종점 골목에서 15년째 백반집을 하는 60대 아줌마입니다. 가게 간판이 숭금이네 밥상입니다. 숭금이가 제 이름이에요. 바닷가 마을에서 오남매 맞이로 태어났는데 친정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사람은 겉이 반짝하면 못 쓴다. 속이 금이어야 한다. 그래서 순금입니다. 처녀적인 촌스러워서 어디 가서 이름도 잘 안 됐어요. 이 이름값을 60 넘어서 치르게 될 줄을 그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는 남의 배를 탔습니다. 물때 맞춰 나가고 물때 맞춰 들어오는 인생이었어요. 어머니는 겨울마다 굴을 깠습니다. 밤늦게까지 우유방에서 솥에 부딪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동생 넷을 업어 재웠습니다. 15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일한 데가 의지로 뒷골목 백반집이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연탄불에 갈치 굽는 냄새가 어찌나 고프고 서럽던지요. 월급 타면 반은 고향에 붙이고 반은 요 밑에 깔고 잤습니다. 24세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운수회사 경리과 다니는 총각이라고요. 맞선 자리에서 그 양반이 수첩을 꺼내 뭘 적길래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날 찻값을 적었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안 넘기는 사람이면 사람도 허투루 안 버리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을 타더니 스테인리스 밥통을 사왔어요. 남들 금반지 받을 때 저는 밥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밥통이 금반지보다 좋습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밥은 안 굶겠다 싶어서요. 그 밥통이 아직도 우리 가게 주방에 있습니다. 이가 나가고 찌그러졌어도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40년을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그 양반 보고 시계를 맞춘다고 했어요. 월급 봉투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대신 돈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몫이었어요. 집에서도 가계부를 썼습니다. 콩나물 500원까지 자로 줄쳐가며 적는 양반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 장부를 들춰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10원도 안 틀리는 사람인데 뭘 보겠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뒀습니다. 큰애가 보람이입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다니고요. 애들 대학 보내느라 저도 남의 식당 주방을 20년 돌았습니다. 그러다 15년 전에 종점 골목 이 자리를 얻었어요. 간판 올리던 날 남편이 그럽디다. 당신 이름 걸었으니 밥값은 해. 무뚝뚝해도 그게 그 양반식 축하였습니다. 우리 집 육수는 전날 밤에 우립니다. 멸치하고 다시마를 찬물에 담가서 하룻밤을 재워요. 불로 급하게 뽑은 국물하고는 속부터 달라요. 단골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이 집국은 뒤끝이 개운하다고요. 저는 그 소리가 무슨 훈장 같았습니다. 딸 보람이가 낳은 손녀가 시우입니다. 올해 7살이에요.
차로 20분 거리 살아서 주말이면 가게에 옵니다. 지엄마가 뭘 해줘도 할머니 계란말이가 1등이라는 녀석이에요. 저는 그 조그만 입만 보면 세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3년 전 가을에 남편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40년 남의 돈만 세다 나온 사람 손에 퇴직금 2억이 쥐어졌어요. 성실 근속이라고 새긴 감사패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감사패를 안방 문가부에 닦아서 올려놨어요. 퇴직금을 어디다 둘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럽디다. 평생 병립은 내가 굴리는 게 낫지. 당신은 가게나 봐. 노후는 내가 챙길 테니.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그래왔으니까요. 콩나물 500원까지 적던 사람입니다. 2억이라고 다를까 싶었어요. 그 셈이 얼마나 크게 틀린 셈이었는지 저는 꼬박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죠. 퇴직하고 처음 몇 달 동안 남편은 영 딴 사람이 됐습니다. 40년을 같은 시간에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갈 데가 없어진 거니까요. 아침이면 어김없이 6시에 눈을 떠요. 씻고 옷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돌려요. 점심때쯤 가게에 와서 구석자리에 앉았다가 저녁이면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그 양반이 달력 앞에 한참을 서 있길래 뭐 하냐고 물었더니 이럽디다. 적을 게 없네. 40년 장부를 쓰던 사람 달력이 백지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짠하던지요. 저러다 사람 상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옛 회사 후배가 등산 모임을 권했답니다. 늘 푸른 산악회라고 매주 수요일에 산에 가는 모임이었어요. 회비가 한 달에 3만 원이랬습니다. 저는 두 말 않고 등을 밀었어요. 같이 등산가게에 갔습니다. 번쩍번쩍한 옷들 사이에서 남편은 제일 수수한 밤색 점퍼를 고르더라고요. 그 양반 나왔습니다. 등산화는 제가 골랐어요. 14만 원짜리를 제 앞치마 전대를 털어서 사줬습니다. 40년 출근한 발인데 그 정도는 신어야지 싶었어요. 첫 산행 다녀온 날을 잊지 못합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는 싱글벙글해요. 밥을 2공기나 비우면서 무슨 능선이 어떻고 하산 막걸리가 어떻고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인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산이 은인이다 싶었습니다. 수요일마다 남편은 산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버스를 대절해서 멀리도 갔어요. 남편이 그럽디다. 종무가 어찌나 야무진지 버스며 도시락이며 다 알아서 챙겨. 나는 몸만 가면 돼. 살림꾼을 뒀네요 하고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산에 안 가는 날은 시우차지였어요. 보람이가 바쁜 날이면 할아버지가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차에 태워서 여기저기 자유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박물관이며 고래 나오는 수족관이며 시우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자는 데는 다 가준다고요. 저는 그 소리에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2해가 갔습니다. 저는 그 2년이 우리 부부 제일 좋은 시절인 줄 알았어요. 작년 정월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울렸어요.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마당에서 넘어지셨다고요. 수도가 얼까봐 새벽에 나갔다가 빙판에 미끄러지신 겁니다. 88에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수술은 잘 됐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래요. 노인 고관절은 수술보다 그 다음 석 달이 고비라고요. 곁에 붙어서 일으켜 세우고 걸음을 시킬 사람이 있어야 한답니다. 오남매가 전화로 모였습니다. 동생 넷이 다 제 사는 일에 발등에 불이었어요. 길게 잴 것도 없었습니다. 맞이가 가야지요. 아니 그보다 저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조새소리로 저를 키운 양반입니다. 딸이 밥 지어드릴 마지막 석 달일지도 모르는데요. 가게 셔터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병간호 다녀오겠습니다. 봄에 뵙겠습니다. 20년 단골 할아버지가 그 종이를 보고 그러셨어요. 국 떨어지면 어디 가서 해장하냐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웃으면서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남편 먹을 것도 해놨습니다. 된장국 8통에 김치 2통에 멸치 볶음까지. 냉동실이 미어지게 채워놓고 통마다 날짜를 적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그걸 보더니 피식 웃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요. 터미널까지는 남편이 태워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봉투를 하나 쥐어줘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만난 거 사드리라고요. 그리고 그럽디다. 장모님 잘 모시고 와. 집 걱정은 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했습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버스가 빠져나가는데 남편이 오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배웅인 줄만 알았습니다. 고향집 마루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만 반쪽이 돼 계셨어요. 수술한 다리는 성냥개비 같았습니다. 처음엔 미음부터 시작했어요. 미음이 죽이 되고 죽이 밥이 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밥장사 30년에 제일 공들인 밥상이 그 석 달 밥상이었어요. 걸음 연습은 마루 끝에서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세 걸음에 진땀을 빼셨어요. 마당 감나무까지가 어머니한테는 십리길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허리춤을 붙잡고 따라 걸었어요. 옛날에 어머니도 제 걸음마를 그리 시키셨겠지요. 정월바다는 굴철입니다. 어머니가 알아놓으니 조새가 놀아요. 그 조새를 제가 잡았습니다. 40 몇 년 만에 잡아본 겁니다. 손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불을 까서 죽을 끓이면 어머니가 두 술은 더 뜨셨습니다. 다 늙은 애미 수발에 네 가게만 충났구나. 가게가 어디 가요? 엄마 밥이 먼저지요. 남편하고는 저녁마다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 양반이 장모님 안부부터 물었어요. 된장국 잘 먹고 있냐 물으면 그럽디다. 오, 잘 먹고 있어. 당신 국이 최고지. 두 달째부터 통화가 짧아졌습니다. 오, 먹었어. 별일 없어. 끊어. 그게 다예요. 밤 9시에 걸면 안 받는 날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물으면 일찍 잤답니다. 토요일에 걸었더니 산이래요. 모임은 수요일인데 웬 토요일이냐니까 번개 산행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석 달 동안 그 양반이 먼저 전화를 건 게 손에 꼽았습니다. 보람이하고 통화하는데 애가 지나가듯 그랬어요. 엄마, 아빠 요즘 시우 통 안 봐주셔. 전화하면 맨날 바쁘시대.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산에 재미 붙인 게 어디냐고요. 한갑 다 된 부부 사이에 뭐 애틋할 게 있나 싶기도 했고요. 한 번은 통화를 끊는데 어머니가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네 신랑 요새 뭔 좋은 일 있나 보다. 목소리에 기름기가 돈다. 퇴직하고 산 다니더니 신수가 폈어요.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흘려들은 값을 나중에 톡톡히 치렀지요. 석 달이 차니 어머니가 지팡이 짚고 마당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감나무를 붙잡고 서서 그러셨어요. 인자 됐다. 네 살림 가라. 서방밥이 석 달을 남의 손에 있었다. 어머니가 마른 미역 한 축을 싸주셨습니다. 저는 예정보다 사흘 일찍 짐을 쌌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녁에 얼굴 보고 놀래주지 하고 그냥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닿으니 저녁 6시였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데 뭐가 이상했습니다. 석 달 비운 집이 아니라 석 달 잠가둔 집 같았어요. 사람 산냄새가 안 났습니다. 신발장을 여니 제가 사준 밤색 등산화 옆에 처음 보는 등산화가 있었습니다. 주황색의 번쩍번쩍한 놈이었어요. 옷걸이에는 못 보던 바람막이가 두 벌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빨간색이었어요. 평소에 밤색 곤색만 입던 양반인데요. 그리고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된장국 8통이 고스란히 있었어요. 제가 통마다 적어놓은 날짜 글씨까지 그대로요. 뚜껑에는 성에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있다던 국이, 당신 국이 최고라던 그 국이 석 달을 얼음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냉동실 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시린 줄도 몰랐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서는 남편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허옇던 머리가 새까맣게 염색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 맡는 향내가 훅 끼쳤어요.
그 양반이 저를 보더니 반색은커녕 낯빛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온다고 말을 했어야지. 어서 오라는 말도 아니고 고생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씻고 바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 만에 본 마누라한테 등부터 보인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싸준 미역을 부엌에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피곤한가 보다. 내일은 낫겠지. 내일이 돼도 낫지 않았습니다. 산행이 늘었어요. 수요일에 가고 토요일에 가고 번개라며 평일에도 갔습니다. 밤 10시 기가가 예사가 됐어요.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그 모르는 향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은 늘 엎어놨습니다. 하루는 시우 사진을 크게 보여준다고 그 폰을 집었어요. 비밀번호가 시우 생일이었거든요. 안 열립디다. 남편이 방에서 나오다가 그걸 보고는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남의 폰을 왜 만져? 남의 폰. 38년 산 마누라가 남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편함에는 관리비 독촉장에 꽂혀 있었어요. 석 달째 미납이랍니다. 물었더니 깜빡했답니다. 콩나물 500원까지 적던 사람이요. 그러더니 보지서를 식탁에 밀어놓으며 그럽디다. 이제 이런 건 당신이 내. 가게 잘 되잖아. 저는 네 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말투가 아팠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6월에 제 환갑이 있었습니다. 보람이가 2달 전부터 한정식집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주에 남편이 그럽디다. 그날 지리산 종주야. 버스 대절까지 끝났어. 여보, 그날 내 환갑이에요. 환갑이 무슨 벼슬이야? 요즘 세상에. 잔치할 나이도 아니고 칠순에 잘하면 되지. 환갑날 새벽에 배낭 지퍼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도요.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역국을 제 손으로 끓였습니다. 40년을 남의 생일상 차려준 손인데요. 제 환갑 미역국은 제가 끓입디다. 간을 보는데 국이 자꾸 짜지더라고요. 점심엔 보라미네가 왔습니다. 시우가 색종이로 만든 왕관을 제 머리에 씌워줬어요. 할머니는 오늘 임금님이네. 근데 할아버지는 왜 산에 갔어? 7살 눈에도 이상했던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어요. 그 거짓말에 목에 걸려서 잡채가 안 넘어갑니다. 밤 11시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막걸리 냄새가 났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그러더군요. 오, 맞다. 오늘 당신 생일이었지? 생일. 환갑을 생일이라고 합디다. 미안하단 말은 그 뒤에도 없었어요. 보람이가 참다 못해 지 아빠한테 전화로 따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부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서운해하시던데? 엄마가 가게 좀 된다고 아빠를 우습게 한다며. 아빠도 퇴직하고 마음이 허하실 거 아니야. 엄마가 좀 품어드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자식한테 애비 흉을 어떻게 봅니까? 그 양반은 자식들한테 저를 팔고 저는 자식들 앞에서 그 양반을 덮고 그 짓을 몇 달을 했습니다. 참은 이유요? 38년 정이 아까웠습니다. 자식들 보기 민망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나이에 설마 했습니다. 환갑 넘은 영감이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나. 산바람에 젊어진 거겠지. 그렇게 저 좋을 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10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온 남편한테 처음으로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요?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해요. 이러다 우리 남되겠어요. 남편이 구두 주걱을 던지듯 내려놓더니 저를 쏘아봤습니다. 석 달씩 집 비운 여편 내가 어딜 눈을 똑바로 뜨고 따져. 늙었으면 조용히 밥이나 해.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석 달 집 비운 게 놀러 갔다 온 겁니까? 88 친정엄마 병수발이었어요. 당신이 잘 다녀오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집도
그 식당 보증금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몰라? 나가라면 몸만 나가는 건 당신이야. 알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습니다. 남편 어깨 너머로 문갑을 감사패가 보였어요. 성실 근속 40년. 그 넉자가 그날처럼 우습던 날이 없었습니다. 40년 장부를 적어온 사람입니다. 그 장부 어느 칸에 제가 적혀 있긴 했을까요? 그 밤 이후로 저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됐습니다. 말을 안 섞으니 싸울 일도 없더군요. 남편은 산에 살고 저는 가게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갔어요. 지난 4월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보람이가 시우를 데리고 가게에 왔어요. 그런데 애가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할머니 소리도 없어요. 지엄마 뒤에 숨어서 눈만 껌뻑입니다. 점심상에 계란말이를 부쳐줬습니다. 지엄마가 뭘 해줘도 할머니 계란말이가 1등이라던 녀석입니다. 그 계란말이에 젓가락도 안 돼요. 밥알만 세고 앉았습니다. 보람이가 한숨을 쉬면서 그럽디다. 엄마, 얘가 요즘 밤에 자다 깨서 울어. 유치원 선생님도 애가 하루 종일 멍하니 있대. 어디 아픈 데가 있나? 애 얼굴을 가만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담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어른이 저러면 근심이고 애가 저러면 병입니다. 마침 보람이가 차에 두고 온 게 있다며 나갔어요. 가게에 저하고 시우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애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시우가 슬금슬금 제 무릎으로 파고듭니다. 그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 비밀 있어요. 근데 말하면 할아버지가 나 미워한댔어요. 행주를 진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애 눈을 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시우야, 할머니 봐. 무슨 얘기를 해도 할머니는 시우 편이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시우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뗐습니다. 지난달에 할아버지랑 고래 보러 갔거든? 근데 거기 어떤 아줌마가 왔어. 할아버지 친구랬어. 반짝반짝한 옷 입고 목소리가 무척 컸어. 그래서 셋이 같이 고래 봤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줌마 손을 잡고 다녔어. 엄마 아빠처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애 앞이라 숨을 골랐어요. 시우가 마저 말했습니다. 돌고래 나올 때 할아버지가 그랬어. 여보 이것 봐. 그 아줌마한테. 근데 할머니, 여보는 할머니잖아. 할머니가 여본데? 7살짜리가 그 말을 하는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38년 제자리가 그 두 글자에 무너졌어요. 나올 때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줬어. 근데 비밀이랬어. 할아버지가 엄마랑 할머니한테 말하면 시우 미워할 거래.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이 목에 걸려서 애가 밤마다 운 겁니다. 시우가 제 옷자락을 꼭 쥐고 물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요즘 자꾸 슬픈 얼굴이야. 비밀 때문인 것 같아서. 나 말한 거 잘못한 거야? 나 나쁜 애야? 저는 애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찼는데 삼켰어요. 여기서 제가 울면 애는 이날을 평생 무서운 날로 기억할 테니까요. 잘못은 무슨, 시우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비밀은 오늘부터 할머니 거야. 시우는 이제 잊어버려. 무거운 건 어른이 드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나 미워하면 어떡해? 할머니가 못 미워할게.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조그만 손가락이 어찌나 뜨겁던지요. 그리고 물었어요. 아이스크림은 무슨 맛이었냐고요. 초코였답니다. 다음엔 할머니가 2개 사주마 했더니 그제야 애가 웃었습니다. 계란말이도 2점을 집어먹었어요. 보람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심증 하나로 애 비용을 딸기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넣으려면 종이를 들고 넣어야지요. 40년 격리 마누라로 살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말은 지워져도 종이는 남는다는 거요.
그날 밤 빈 주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안 풀리던 셈이 한꺼번에 풀리더군요. 낯선 향내, 번개 산행, 엎어놓은 휴대폰, 성에 앉은 된장국 8통, 그리고 여보. 그래도 저는 안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7살 눈이 본 것만으로 38년을 엎을 수는 없어요. 대신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7살한테 비밀을 준 어른은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요. 저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가게 문을 열고요. 마침 환절기라 겨울옷을 걷어서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남편 등산조끼도 그 보따리에 들어 있었어요. 사흘 뒤에 세탁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세탁소 사장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모님, 조끼 안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세탁 넣기 전에 발견해서 빼놨습니다. 직접 오셔야겠어요. 가게 쉬는 시간에 갔습니다. 20년 이후신 사장님이 다리 밑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팅김이 자욱한 그 다리 밑판 위에 통장 하나하고 막도장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에 남편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우리가 거래하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물으셨어요. 저는 그 침묵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정신 좀 보라며 웃고 나왔어요. 그 웃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 문을 잠갔습니다. 빈 홀에 앉아서 통장을 폈어요. 개설일이 3년 전 12월이었습니다. 퇴직하고 2달 뒤에요. 첫 장에 2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요. 그리고 그 다음 줄부터였습니다. 매달 25일 300만 원 받는 사람 도금년. 2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그 양반 40년 월급날입니다. 40년을 25일에 월급 받아온 사람이 그 여자한테도 25일에 월급을 준 겁니다. 도금년. 생전 처음 보는 이름 석자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기가 차서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순금인데 그 여자는 도금이랍니다. 겉이 번쩍하면 못 쓴다던 친정 아버지 말씀이 60년 만에 답을 맞힌 겁니다. 시우가 그랬지요. 반짝반짝한 옷 입은 아줌마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300, 300, 300. 제가 어머니 걸음마 지키던 석 달에도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제 환갑 미역국을 제 손으로 끓이던 6월에도 25일에 어김없이 나갔어요. 관리비는 저더러 내라던 그 달에도요. 저한테는 석 달 봉투가 50이었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다달이 300이었고요. 그렇게 3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큰돈이 한 번에 빠졌습니다. 8천만 원. 몸만 나가려던 그 폭언 한 달 뒤였습니다. 그 8천이 어디로 갔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도 않았지만요. 마지막 장 잔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꺼내서 통장 뒷장에 더하기를 해봤습니다. 300 곱하기 36이면 1억 800. 거기다 8천. 거기다 남은 1,200을 더하니 딱 2억이었습니다. 셈이 한 푼도 안 틀리고 떨어졌습니다. 그 양반답게요. 이상하지요? 눈물이 안 났습니다. 손이 떨린 건 잠깐이었어요. 대신 저는 전화기를 꺼내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36번 나간 300을 36번 찍었어요. 막도장도 찍었습니다. 40년 격리하던 사람입니다. 도장이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막도장 하나로 마누라 모르는 통장을 판 겁니다. 다 찍고 나서 통장하고 도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세탁 끝난 조끼를 찾아다가 안주머니에 도로 넣고 옷장에 걸었어요. 그 양반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판은 제가 정한 날 엎어야지요. 그날 밤 남편이 10시 넘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을 데워서 상을 차렸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웃음이 나옵디다. 사람이 독해지니까 웃음부터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뜨면서 그럽디다. 웬일로 상냥하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국을 한 국자 더 떠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장부 쓰던 공책을 새로 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4월 17일 샘 시작.
40년 동안 샘은 그 양반 몫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샘은 제 몫입니다. 이튿날 저녁 보람이를 가게로 불렀습니다. 손님 다 보내고 문 잠그고 마주 앉았어요. 저는 말 대신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보람이가 사진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36장입니다. 넘기는 소리만 한참 났습니다. 애 손가락이 갈수록 느려졌어요. 다 보고 나서 애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아니라 불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도금년이 누구야? 세탁소 얘기를 해줬습니다. 시우 얘기는 뺐어요. 그 비밀은 제 무덤까지 갑니다. 보람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럽디다. 작년에 시우 태권도 보낸다니까 아빠가 뭘 했는지 알아? 요즘 형편이 안 좋다 그랬어. 손주 학원비 15만 원이 없다던 사람이 저 여자한텐 다달이 300을 붙였네. 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요. 엄마, 울지 마. 안 운다. 울 거였으면 벌써 울었지. 나도 껴. 엄마 혼자는 못해. 공책 둘째 줄에 적었습니다. 4월 20일 보람이. 사흘 뒤에 보람이가 알아온 변호사 사무실에 모녀가 같이 갔습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넘겨보더니 그럽디다. 이체 내역이면 정황으로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이 도금년이란 사람을 특정해야 해요. 이름 석자만 갖고는 소장을 못 씁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를 알아오세요. 저는 내친 김에 그 말도 물었습니다. 남편이 집이고 가게 보증금이고 다 자기 명의라고 못만 나가라는데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웃더군요. 38년 살림에 맞벌이까지 하셨으면 명의는 종이장입니다. 재산 분할은 기어도로 갑니다. 걱정 마세요. 몸만 나가라던 그 큰 소리가 법 앞에서는 맨발이었습니다. 셋째 줄에 적었습니다. 명의는 종이장. 이제 그 여자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마침 봄 산행철이라 그 양반은 집을 자유도 비웠어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전부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산악회에 넣어준 회사 후배를 가게로 불렀습니다. 백반에 계란말이까지 부쳐 먹였어요. 잘 먹던 사람이 제 얼굴을 보더니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이 산악회에서 요즘 어때요? 후배가 한참 바닥만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실은 저도 몇 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도충무가 형님한테 유난했어요. 오빠, 오빠 하면서요. 근데 차마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후배가 전화기를 꺼내서 산악회 모임방을 열어줬습니다. 작년 가을 단풍 산행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두 손가락으로 벌려서 키웠습니다. 남편 바로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쉰 후반쯤 돼 보였어요. 입술이 빨갛고 등산복이 금박처럼 번쩍번쩍했습니다. 시오 말이 맞았어요. 반짝반짝한 아줌마. 이름값 하는 차림이었습니다. 모임방 공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회비는 총무 도금년 계좌로. 은행 이름하고 계좌번호까지요. 통장에 찍힌 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셈이 또 하나 맞아 떨어진 겁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 여자 우리한테 오기 전에 청솔 산악회에 있었답니다. 거기서 조용히 나왔대요. 영감님들 개또 문제로 시끄러웠다고요. 아는 사람 통해서 좀 알아봐 드릴까요?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넷째 줄에 적었어요. 도금년, 늘 푸른 산악회 총무. 그리고 닷새 뒤였습니다. 저녁 장사 마치고 홀을 닦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40줄쯤 되는 남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금년이라는 여자 일로 알아보시는 사모님 맞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도 그 여자한테 당했습니다. 뱃돈에 산삼 투자에 4천만 원을 뜯겼어요. 아버지는 창피하다고 신고도 못하게 하시고요. 저는 수화기를 고쳐잡았습니다. 남자가 숨을 한번 고르더니 이럽디다. 사모님, 저희는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압니다. 이틀 뒤에 그 남자분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40 중반쯤 됐을까요? 명함을 내미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청솔 산악회에서 그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총무하면서 어른들한테 오빠 오빠 하고 살갑게 굴었대요. 뱃돈 맡기면 이자 쳐준다.
산삼밭에 넣으면 배로 불려준다. 이렇게 4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창피하다고 경찰서 근처에도 못 가게 하세요. 밤에 혼자 마루에 앉아 계시는 걸 보면 재숙이 무너집니다. 남자가 말끝을 삼켰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새로 따라줬어요. 저희는 그 여자를 1년을 쫓았습니다. 지금 여가 오피스텔 703호에 삽니다. 작년 11월에 이사 들어왔어요. 전세랍니다. 작년 11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8천만 원이 빠져나간 바로 그달입니다. 그 전세 보증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리에서 셈이 풀렸어요. 저더러는 몸만 나가라던 인간이 그 여자한테는 몸둘 집을 해다 바친 겁니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도 같이 쓰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현장을 잡으시되 절대 손은 대지 마세요. 사진만 찍으세요. 손이 나가는 순간 저쪽에 카드가 생깁니다. 그 주에 남편이 통보를 했습니다. 주말에 지리산 간다고요. 1박 2일이랍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배낭 메고 나서는 그 양반한테 조심히 다녀오라고 손도 흔들어 줬습니다. 1년 전 터미널에서 그 양반이 저한테 흔들던 그 손입니다. 이번 배웅은 제가 다 알고 하는 배웅이었어요. 9시에 보람이 차가 왔습니다. 뒷좌석에 그 남자분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는 역 앞 오피스텔 건너편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보람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애손이 저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10시 반쯤 낯익은 차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입니다. 지리산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요. 차에서 내리는데 등산 배낭은 트렁크에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트 봉지를 2개 들고 내렸어요. 봉지 위로 파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그 팔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우리 집 장은 한 번을 안 봐준 사람입니다. 남편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릅디다. 안 보고 눌러요. 제 집처럼요. 10분을 기다렸다가 우리도 올라갔습니다. 703호 앞에서 저는 21번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등 뒤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 초인종을 왜 누르쇼? 돌아보니 웬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줄쯤의 현장 잠바 차림으로 보스턴 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라니요? 여기는 그 여자 집일 텐데요. 저는 순간 호수를 잘못 찾았나 했습니다. 남자도 낯선 셋이 제 집 앞에 서 있으니 뭔가 싶은지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번쩍이는 실내복에 금팔찌를 차고요. 시우말이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그 팔찌가 진짜인지 도금인지는 저도 모르지요. 좁은 복도에 우리 셋이 병풍처럼 막아섰으니 그 여자 눈에는 등 뒤의 남자가 안 보였을 겁니다. 아니, 저를 알아본 순간부터는 저밖에 안 보였겠지요. 그리고 부엌 쪽에서 남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제 부엌에는 한 발도 안 들이던 사람이 남의 집 부엌에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다듬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본 남편 낯빛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지리산은 잘 다녀오셨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여자가 상황을 알아채더니 팔짱을 낍디다. 어머, 사모님이세요? 근데 사모님, 남편 단속 못하신 건 사모님 사정 아니에요? 저는 준다는 거 받은 죄밖에 없는데요. 그 말에 보람이가 달려들려는 걸 제가 팔로 막았습니다. 때리면 우리가 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 도발이 세상에서 제일 들으면 안 되는 사람 귀에 들어갔거든요.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봤더니 뭐를? 여보, 당신 이 영감한테 뭘 받았는데? 여보. 그 남자가 그 여자더러 여보랍니다. 그 여자 얼굴에서 핏기가 거치는 게 보였습니다. 팔짱이 스르르 풀립디다. 남편은 남편대로 사색이 돼서 그 남자를 봤어요. 자네는 조카 아닌가? 가끔 와서 자고 간다던 그 조카. 조카? 이 아줌마가 나를 조카로 팔았네. 나 이 여자랑 3년 산 사람이야. 화물 뛰느라 주중엔 지방 숙소에서 자고
오늘 새벽에 일 마치고 올라오는 길인데 당신이야말로 뭔데 남의 집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 남편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도 셈이 맞춰졌어요. 그 여자는 두 남자를 요일로 갈라 굴린 겁니다. 이 남자가 지방을 도는 주중에는 남편을 불러들여다 장을 시키고 밥을 시키고 집안에 남자 물건이 보이면 조카 것이라고 둘러댄 거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 오피스텔이 제 돈 8천으로 얻은 살림집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 장까지 받아 제 집처럼 드나든 거고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 집을 보여줘야 다달이 300이 나오니 제 안방까지 새를 놓은 셈입니다. 나중에 소송 오가면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 여자도 두 남자를 한 집에 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날은 이 남자 일이 하루 일찍 끝나서 예고 없이 올라온 날이었고 하필 우리 초인종하고 같은 시각에 문 앞에서 겹친 거지요. 그 여자로서는 제일 들키면 안 되는 사람을 등 뒤에 세워두고 제 입으로 자백을 한 겁니다. 그 잘난 입이 저를 이긴 게 아니라 저를 도운 셈이에요. 돈은 그 여자 통장으로 들어가고 밥은 남편이 하고 안방은 저 남자가 지킨 거예요. 호구도 그런 생호구가 없었습니다. 같이 온 남자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하시죠? 청춘산악회 어른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4천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 여자 얼굴에서 웃음기가 거치더군요.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그 여자 가슴팍에 안겨줬습니다. 통장 사본 36장이요. 그 돈은 우리 부부 38년 노후 자금입니다. 법은 그런 돈을 부당 이득이라고 부릅디다. 법정에서 뵙지요. 보람이는 그 와중에 현장을 사진으로 다 담았습니다. 앞치마들은 지 아빠까지요. 우리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지들끼리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당신 뭐야? 저 영감은 뭐야? 무슨 돈을 받아? 우리가 손끝 하나 안 댔는데 벌써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그 틈으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앞치마도 못 벗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38년 만에 처음 보는 꼴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산에 간다던 사람 배낭이 하룻만에 돌아온 거지요. 현관에 서서 저를 보는데 눈을 못 맞춥디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 여자가 먼저 접근한 거야. 나는 어쩌다 밥이나 해주러 다닌 거지. 딴 마음은 없었어. 밥이요? 평생 제 밥상은 받기만 하던 양반이 밥이요? 돈은 돌려받으면 돼. 내가 다 받아낼게. 어? 어떻게요? 그 집엔 여보 소리하는 딴 남자가 살던데요. 남편이 그 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0년 넥타이 매던 사람이 현관 바닥에요. 여보, 한 번만 덮어줘라. 나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아? 갈 때를 왜 저한테 물어요? 지리산 가세요.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이 마지막에는 그 소리를 또 합디다. 집이고 가게고 다 자기 명의라고요. 저는 이번엔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명의는 종이장이랍디다. 법이 그럽디다. 저는 이제 당신하고 셈을 끝내려고요.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에서 그 양반 등산 배낭에 짐을 쌌습니다. 40년 격리 수첩처럼 꼼꼼하게요. 소금 며칠치, 혈압약, 그리고 맨 위에 문갑에 있던 감사패를 넣었습니다. 성실 근속 40년. 가지고 가서 두고두고 보라고요. 앞치마는 안 넣었습니다. 남편은 그 밤에 집을 나갔습니다. 못만요. 이튿날 부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람이가 다 말한 모양이에요. 애가 울먹입디다. 어머,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품어드리라고 했잖아? 그 말이 자꾸 목에 걸려. 미안해, 엄마. 네가 뭘 미안하냐.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전화를 끊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한 줄기 났습니다. 통장을 보고도 안 나던 눈물이 자식 목소리에 나옵디다. 소장은 세 갈래로 나갔습니다. 남편한테는 이혼과 재산 분할, 그 여자한테는 위자료하고 부당 이득 반환, 그리고 피해 가족들하고 같이 사기 고소. 알아보니 청솔에서만 두 집이 더 나왔어요.
다들 창피해서 쉬쉬하던 어른들이었지요. 자식들이 대신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오피스텔 전세금 8천에 가압류를 건 겁니다. 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게 그 집이랍니다. 보증금에 법원 딱지가 붙던 날 여보 하던 그 젊은 남자가 짐을 쌌다고 들었습니다. 돈줄이 마르니 정부터 마릅디다. 도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벗겨지면 그 밑이 시커매요. 벗겨지는데 석 달도 안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산삼밭 투자라던 게 밭도 삶도 없는 생짜 사기였답니다. 그 여자가 조사실 의자에 앉았다는 소식에 피해자 어른 한 분이 그러셨대요. 이제 밤에 마루에 안 나와 앉으셔도 되겠다고요. 산악회는 산악회대로 뒤집혔습니다. 후배가 전해주는데 총무도 바뀌고 회원 명단에서 두 이름이 같이 지워졌답니다. 그 바닥이 좁아서 옆 산악회까지 소문이 다 돌았대요. 친정 어머니한테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음도 성취하는 양반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아 반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다 알아들으시고 이러셨어요. 숭금아, 잘했다. 니는 숭금이다. 도금은 벗겨져도 숭금은 100년이 가도 그대로다. 네 아버지가 이름 하나는 참 잘 지었지.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6월 말에 조정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왔어요. 그새 10년은 늙어 있었습니다. 조정실 책상에 통장사본 36장하고 보람이가 찍은 사진들이 놓였어요. 앞치마 사진에서 조정 의원이 헛기침을 합디다. 결과는 이렇게 났습니다. 집은 저한테, 가게 보증금도 제 이름으로, 우유자료 3천만 원, 38년 살림에 15년 가게 기여가 다 인정됐습니다. 저보고 몸만 나가라던 사람이 자기가 몸만 나가게 된 겁니다. 도장을 찍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셈을 제 손으로 마감한 날이었어요. 그날 밤 공책을 폈습니다. 6월 30일, 셈 끝. 그런데요, 셈은 끝났는데 청구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청구서가 제 발로 가게 뒷문을 찾아왔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장사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뒷문 너머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 나야. 여보? 문을 여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남지인만인데 얼굴이 반쪽이었어요. 그 번쩍하던 새 옷들은 다 어디 가고 예전 그 밤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발밑을 보니 신발도 제가 사준 그 밤색 등산화였어요. 부시온 방값이 35만 원인데. 아니다, 아니야. 돈 내기 하려던 거 아니야. 설거지라도 시켜줘. 주방 구석에 조용히 있을게. 밥 한 끼만. 당신 국 한 그릇만. 응? 당신국이 최고라던 그 전화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 국은 성의가 않도록 안 먹던 양반이요. 38년 전이 손끝에 잠깐 저릿하긴 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우리 집은 손님한테만 밥을 팝니다. 계산하실 거 아니면 나가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조금 있다 창문 너머로 그 밤색 등산화가 골목을 돌아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요즘 저는요, 가게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단골들도 그대로고 국맛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말마다 시우가 옵니다. 계란말이를 2접시씩 해치우고는 엄지를 척 세워요.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1등이랍니다. 보람이 말로는 이제 밤에 깨지도 않는답니다. 지난번엔 약속대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요. 초코로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쥐가 먹고 하나는 제 입에 물려줍디다. 비밀 없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답디다. 어젠 난생 처음 제 이름으로 적금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다달이 50만 원씩 넣어요. 석 달에 50 받던 사람이 이제 다달이 50을 받습니다. 주는 사람도 저고 받는 사람도 저예요. 통장이라면 이가 갈릴 줄 알았는데 제 이름 석자 박힌 통장은 영 다릅디다. 친정 어머니는 지팡이를 놓으셨습니다. 가을에 굴철 들면 내려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까고
제가 옆에서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공책은 서랍 제일 밑에 넣었습니다. 다시 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게 간판은 그대로 순금이네 밥상입니다. 처녀 쪽엔 촌스러워서 잘 되지도 않던 이름인데 인제는 그 간판이 제일 든든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겉이 번쩍하는 건 못 씁니다. 속이 금이어야지요. 저는 인제 제 이름값 하면서 살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밥들 든든히 드시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있을 때 잘해라. 어른들 말씀 중에 이만한 말이 없는데요. 그 말은 아무래도 남편님들 들으시라고 있는 말인가 봅니다. 혹시 지금 뭔가 이상하다 싶으신 분 계시면요. 오늘 은행 가서 통장 정리 한번 해보세요. 종이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순금 씨하고 시우 어린이한테 응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연 듣고 나니 된장국이 생각나서 된장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밥상엔 뭐가 올랐는지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하나 걸어 두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든든하세요.